안녕하세요. 자, 추석 명절을 보내고 이제 맞는 수업입니다. 물론 지난주에 수업을 했고 또 뭐 이번 주 수업을 하는 거니까 뭐 크게 뭐 달라질 건 없는 느낌입니다만은 그래도 추석을 지내고 나니까 또 다른 새로운 시작이다라고 하는 그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강의 녹화하는 것도 조금 이렇게 편안해질라 하다가 추석을 지내고 나니 또 이제 새롭게 시작하는 그런 긴장감이 듭니다. 오늘은 이제 지난주에 했던 연호랑 세오녀 설화를 조금만 더 이야기를 하고 뒤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이제 연호랑 세오녀 설화에서 이제 강조하고 싶은 부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자, 오늘 그거를 하고 어, 뒤로 또 연결을 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그 설화라고 하는 것이 어찌 보면 이제 이야기잖아요. 옛날 이야기 중에 그런 이야기죠. 이제 그 어떤 그 도령이 이야기들을 다 모아가지고 이야기 주머니 속에 집어넣는 거죠. 이제 그래서 이야기 주머니 집어넣었더니 이 이야기들이 반란을 일으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쑥떡쑥떡 주머니 속에 들어간 이야기들이. 그러니까 이 도령이 이 이야기들을, 설화 이야기들을 적어가지고 주머니 속에 집어넣어 버리니까 이 이야기들이 주머니 속에 들어가서 모의를 하는 겁니다. 저 도령 때문에 우리가 자유롭게 살 수가 없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면서 어, 안에서 이제 모의를 하는 거죠. 저 도령을 죽여야 우리가 이제 그 자유롭게 살아갈 수 있겠다.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마침 이제 도령이 그 결혼을 하게 되어서 이제 예, 신부 집으로 이제 가게 되죠. 결혼식을 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제 가는 길에 저 도련을 죽여야 되겠다. 자, 가는 길에 이제 사과에 독을 발라서 이제 목이 마를 때 사과에 따서 먹으면 죽도록. 그리고 이제 목이 마를 때 목에 독을 타서 죽도록. 그것도 안 되면 이제 결혼식 날 방석에 이 침을 넣어가지고 죽도록. 이렇게 이제 아무튼 죽이도록 이제 죽도록 해요. 근데 그 모의를 도령의 하인이 언뜻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우리 도령을 살려야 되겠다라고 생각하고 이 하인 덕분에 이렇게 위기를 모면해서 이제 살죠. 그리고는 이제 주머니 속에 있는 이 이야기를 풀어서 이야기를 내보내주는 이 이야기, 이야기, 이 이야기는 이제 어, 설화라고 하는 어떤 부분, 즉 이야기라고 하는 부분은 결국은 이제 하나의 고차가 될 수 없는, 그러니까 머무를 수 없는 이야기는 자꾸 이렇게 번져나가야 되는 그런 것이죠. 그래서 시간이라고 하는 것을 두고 한 시간 속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이 시간을 두고 계속 이어져 간다라고 하는 것. 입으로 통해 가지고 고전이 되어 가고 문헌에 정착이 되면 정착이 되는 대로 이어져 계속 가는 그런 것이 이 시간적으로도 쭉 이어져 내려가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고 공간적으로도 하나의 공간 속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어, 다른 지역, 그러니까 다른 나라, 다른 대륙으로까지 번져나가는 것이 바로 이야기다라고 하는 그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시공간을 초월해서 다닐 수 있는 것이 바로 이야기라는 거죠. 이제 그런 이야기가 가지고 있는 근원적인 속성에 대한 부분들을 바로 이 설화는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야기들을 붙잡아 매두면 이야기는 이야기로서의 어떤 역할을 상실하는 이제 그런 모습들이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이야기들이 모의를 하는 거죠. 반란을 일으켜서 이제 자기 자신들을 가둔 그 사람을 죽이는 거죠. 이야기가. 자, 그래서 이제 요 연호랑 세우녀 설화도 마찬가지고 당군 신화의 웅녀 설화도 마찬가지고 이 이야기들은 한 개 이야기가 있으면 또 하나의 다른 이야기의 여러 이야기들이 나타난다는 거죠. 1-1, 1-2, 1-3 쭉에 다른 이야기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많은 이야기들이 생겨나게 마련이다. 왜냐하면 구전, 입과 입을 통해서 번져나가기 때문에 상당히 많은 이야기들이 있다. 그래서 여기 삼국유사에 전하는 요 이야기, 그죠? 이 이야기, 정유년에 이렇게 해서 이 이야기들이 쭉 이어져 내려가면서 또 다른 조금씩의 다른 모습의 이야기들로 어, 이제 정착이 된다. 그죠? 이야기가 만들어진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 보면 일본 자료도 그렇고 일본 자료도 연왕세원야와 비슷한 그런 이야기들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자, 여기 보면 연호랑 세우녀 설화 이야기에 있어서의 쟁점이 뭐냐라고 하는 이 부분 아마 읽어보라고 해서 읽어봤을 수도 있을 겁니다. 읽어봤을 수도 있는데 자, 이 짧은 설화 하나가 도대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라고 하는 부분들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이야기라고 하는 것은 그 시대 사람들의 사유라고 하는 부분들을 우리들에게 전하는 가장 중요한 어떤 요소들이거든요. 이제 그래서 우리가 이제 아이덴티티라는 것 그리고 또 어떤 하나의 그 개별적인 사물이 가지고 있는 그 상징성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끌어낼 때 하나의 이야기는 굉장히 큰 부분들을 차지하게 되죠. 예컨대 예라고 하는 하늘의 해가 10개가 등장했을 때 그죠? 요임금이 하늘에 고해서 해를 없애달라. 라고 했을 때 예라고 하는 활을 잘 쏘는 이 하늘의 전신이 내려와서 쏘게 되죠. 해를 쏘았는데 화살에 맞은 이 해가 떨어진 곳에 가보니 까마귀가 있더라. 라고 하는 것이죠. 이 까마귀가 바로 해를 상징하고 해라고 하는 것은 빛을 상징하고 빛이라고 하는 것은 또 광명이라고 하는 것, 또 빛이라고 하는 것은 또 다른 어떤 우리가 드림, 꿈이라고 하는 희망이라고 하는 이런 것으로 이렇게 확장되어 가게 되죠. 이 하나의 어떤 이야기들이 바로 상징화된 상징으로 이제 정착해서 하게 이르면 우리는 빛을 의미하는 그런 어떤 동물로서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이제 그래서 이런 어떤 부분들이 있더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연호랑 서원녀는 어떤 사람이며 무엇을 하던 사람이었나, 그리고 이름이 가지고 있는 뜻은 어떠한가, 이런 부분들이죠. 어, 이상주는 연호랑 세원녀는 금기국에 살고 있던 예족의 지배자였거나 제사장이었을 가능성이 크다. 자, 예족 이렇게 이야기하는 예족. 참 재밌는 거는 이 예가 누굽니까? 이해가 누구예요? 예족이라 했잖아요. 예맥 이렇게 해서 예족 이렇게 했는데 요임금이 이 하늘에 고하죠. 하늘에 고해서 하늘에 있던 예라고 하는 활을 잘 쏘는 이 천신이 내려옵니다. 예라고 하는 천신이 내려와서 까마귀를 쏘아서 해를 쏘아서 떨어진 곳에 까마귀가 있더라는 거죠. 그 예예요. 그것도 예입니다. 이 예, 그리고 이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삼조고, 그죠? 삼조고.
이것은 결국 예족이 속하는 고대 북방 계통의 동이족. 동이족은 태양 숭배 신앙과 조류 숭배 신앙이 합치된 우주관을 갖고 있었으며 이런 우주관이 반영된 것이 바로 삼조고다. 그죠? 이런 삼조고의 태양 숭배 사상은 고구려의 발해 연안에서 발생해서 고구려에 정착한 것으로 보고 있는 거죠. 자, 요처럼 하나의 의미들을 끄집어내어서 그것이 이제 어떤 하나의 민족이 이 옮겨가는 이제 그런 부분들 그리고 그 옮겨간 민족이 가지고 있는 이제 요 발해 연안에 해서 고구려 쪽으로 내려왔던 요 예족이라고 하는 이 태양 숭배 사상을 가지고 있는 예맥, 예족의 예족에 대한 부분들을 이야기하는 것. 그래서 묘한 거는 이제 중국의 이 도가에서 전해오는 책의 예라고 하는 이 천신이 내려와서 쏴서 어, 태양을 쏴서 까마귀에 대한 부분들 그것과 이 계속적으로 이제 연관이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건기국은 기원전 2세기 말부터 기원전 1세기 초여까지 영일, 포항 일대에서 작은 나라, 소국이죠. 소국을 형성하다가 기원 후 2세기경 신라 할 때, 아달라 왕 때 신라에 편입되었다. 그러니까 이제 아달라 왕 때 신라로 편입이 되는 역사적 사실입니다. 이 아달라 왕이 이제 이 영일로 들어오게 됩니다. 이제 스라버를 벗어나서 떠나서 영일로 들어와서 이 건기국이라고 하는 이쪽에 있었던 소국을 어, 평정을 하게 되는 것이죠. 이 과정에서 이 연호랑 세원여 설화가 등장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영일 지역의 건기국에 살던 북방 고구려 계통의 태양 숭배 사상을 가진 집단인 건기국의 고구려의 지배자가 신라의 고대 국가 팽창 과정에서 그 세력들에 밀려 일본의 이즈모 지역으로 진출한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고 보았다. 자, 이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건기국에 살고 있던 사실상 실제로 흥해까지가 당시에 이제 고구려 신라로 보면 이 아달라 왕이 이 지역을 차지했을 때 대척점이 어디냐면 흥해였거든요. 흥해. 영일만으로서 들어오는 이제 물길이 이 동빈내양 쪽으로 쭉 들어와서 지금 어 이제 포항의 오도가 형성이 되는데 이 오도를 기점으로 해서 형산강이 이렇게 흐르는데 형산강의 위쪽 북쪽이 바로 이제 흥해거든요. 그러니까 흥해까지 이 고구려가 고구려의 영토였다는 거죠. 그 흥해 아래로 했을 때 바로 이그 아달라 왕이 이 영의를 점령을 했던 지역이거든요. 그러면 이 점령하기 전에 소국인 건기국은 바로 고구려 계통의 작은 나라다. 고구려와 이렇게 연합을 하고 있었던 그런 작은 나라다. 이렇게 보는 것이죠. 어, 실제 이제 그런 역사적 사실을 지니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이 건기국이 이 아달라 왕에 의해서 이제 정복을 당하고 어, 이 흥해 요 위쪽이죠. 흥해 위쪽에 고구려가 흥해 위쪽에 이렇게 머무르게 되는 어, 그 남질부성 이제 흥해 질부성 같은 경우에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을 차지했다는 거죠. 자, 요런 부분들입니다. 연왕생원은 그럼 뭐 어떤 사람이냐, 이제 이런 거죠. 자, 이 건기국에 대한 어떤 부분과 그죠? 건기국에 살고 있었던 요 부분하고, 자, 북방 계통, 고구려 계통 태양 숭배 사상을 가지고 있었던 그런 작은 나라이다. 라고 하는 것을 첫 번째 이야기해 주고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연왕 성원은 그럼 뭐 하던 사람이었나? 라고 하는 겁니다.
자, 예족의 지배자였거나 제사장일 가능성이 높다. 저도 이 제사장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봅니다. 제사장일 가능성이 높다고 보거든요. 이제, 자, 그래서, 일단 예족의 지배자이거나 제사장이었을 가능성이 높다. 예,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또 박영규라고 하는 분은 연호랑 세원녀는 일식 때 까마귀를 하늘로 날려보내는 소임을 맡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연호랑은 단순한 이름이 아니라 그의 소임을 나타내는 직업적인 명칭이다. 그죠? 직업적인 명칭으로서 이제 까마귀를 끌어들이는 끌 연자거든요. 연오, 까마귀를 끌어들이는 남자, 끌어들이는 남자라고 하는 부분들이다. 뜻을 지니고 있다고 여겼다. 그리고 세원녀는 필시 생초 비단과 관련이 있을 법하므로 생초 비단을 짜는 여자, 어, 비단 짜는 여자. 그죠? 비단을 짜면 어떤 짠다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직조이고 이 짜는 것은 뭡니까? 새로운 것을 생산해내는 재생산, 재생의 의미를 가지고 있거든요. 이제 그래서 요 생초 비단 짜는 여자, 즉 재생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 까마귀를 끌어들이는 남자가 연호이고 생초 비단을 짜는 여자가 세호다. 이렇게 이제 본 겁니다. 그래서 세호녀가 일본에 가서 왕비가 된 후에 세호녀가 짠 비단으로 제사를 지냈다. 라고 이제 이야기하는 것은 바로 그거다. 라고 하는 겁니다. 자, 연호랑 세호녀를 가지고 이렇게 분석을 하는 겁니다. 자, 이영희 교수는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일본의 요코 마을에 신라 왕자인 아메노 히보코를 제사 지내는 사당 에레히코 진자가 있는데 사당 이름인 에레히코의 에레는 납을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합금하는 것을 뜻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LN은 납을 합금하는 것. 연호랑의 이름자 이 연은 원래 납을 가리키는 연에서 비롯되었다라고 하면서 연호랑을 납과 함께 오는 사나이. 예. 예, 그리고 세오녀에 대해서 세는 무쇠를 가리키는 신라말이기 때문에 신라말이고 오다의 뜻이다. 그러니까 세원녀란 이러면 무쇠와 함께 오는 여인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그 이 세원녀를 두고 요 언어적인 측면에서 언어라고 하는 부분에서 이렇게 이제 연어랑 세원녀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 이제 연구자들이 다들 이제 이 고민 속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일본 여사책의 세원녀가 히메고소라는 이름으로 등장하는데 히메는 신분의 여성을 가리키는 귀한 신분의 여성을 가리키는 일본 말이다. 히메는 이 귀한 신분의 여성, 히메고소에서 고소는 사철을 걸러내는 총책임자. 이렇게, 이렇게 보면 이제 이 귀한 신분의 여성이고, 그 다음에 철을 생산해내는, 그죠? 철을 만들어내는, 철을 추출하는, 그런, 책임자다. 당시 이제 철기 문화에 대한 부분들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연호랑 세원여 부분들을 철기 문화에 대한 그 부분으로 연결을 시킨 것이죠. 예, 그래서 어, 이렇게 하나의 어떤 그 역사적인 이야기를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제철 과정의 불길을 상징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1월이 빛을 잃었다는 것은 제조 공정에 불이 꺼졌다. 이렇게 해서 포항에 이 제철이라고 하는 제철 공장이 온 것은 떠났던 연호새우가 다시 돌아온 것이다.
즉, 이 철기 문화의 어떤 산 증인, 근원이었던 이 연호랑 세원녀가 다시 이제 원래의 자리로 돌아온 것이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는 이런 의미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래서 이영희 교수의 경우에는 이제 언어학적인 측면, 고대 언어, 일본에서 이제 일본 그 고대 언어, 우리 향찰, 향가를 연구하는 분이기 때문에 이런 분석적인 측면에서 언어에 대한 언어를 분석하는 과정에서의 모습들을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박병식 교수는 연호랑을 일본 신화 속에 나오는 3대 신인 중 한 사람이고 일본 최초의 왕도인 이즈모국을 건설한 가야의 용사, 일본 최초의 고대 왕조를 건설한 스사노 노미코토라고 하면서 스사노 노미코토를 고대 한국어로 풀이하면 썩 빨리 온 오시성의 남자, 연오 썩 빨리 온 오시성의 남자 이렇게 이제 하니까 연오 끌 오자 그죠? 연오 이 까마귀라고 하는 것은 연일의 오시성을 가진 남자를 의미한다. 이렇게 또 유추하고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이 연속은 세원녀가 짠 세초로 제사하여 잃어버린 광명을 찾았다는 기록은 비단을 제물로 바쳐서 태양신에게 제사하는 제의를 말하는 것임은 분명하다. 아마 이거는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태양 숭배 사상과 또 연호세호가 아마 제사장이었을 가능성이 없음. 지배자, 지배 권력을 지니고 있는 그런 인물이었고, 아마 이제 그 아달라 왕에 의해서 신라에게 밀리면서 망명을 한 것이 아닌가. 그죠? 망명을 한 과정들이 이 연어새우 설화 속으로 들어갔다. 그러니까 원래 이제 이 부분들은 해의 전기와 달의 전기가 어디에 있었다는 겁니까? 바로 이 포항, 영일이라고 하는 이 지역이 바로 해의 근원에 해당되는 그런 부분들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해의 근원에 해당되는 이 영일, 현이라고 하는 요 자리에 있던 자리가 원래 해의 근원의 자리이고 그래서 이제 이게 이제 같다는 거죠. 갔으니까 이제 빛을 잃게 되고 다시 빛을 가져오는 과정 속에서 제사라고 하는 부분들이 등장하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일정 해의 전기, 이 달의 전기 뭐 이렇게 해서 이런 부분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연호세호에 담겨 있는 여러 가지 이야기 중에 하나입니다. 여기서 보면 곧 세원녀는 신령, 즉 태양신을 위해 비단을 짜서 공납하는 모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이런 어떤 부분들이 일본의 어떤 역사와 서로 연관지어져서 같이 논의되고 있다라고 하는 점을 꼭 기억을 한번 해보면 좋겠습니다. 그곳이 바로 이제 이 도기야, 근오지, 일월지 이렇게 해서 지금은 이제 해병 부대 안에 부대 안에 있는데 바로 이제 근오지, 도기야가 바로 그곳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 요 부분이고 그래서 여기 도기야, 근오지, 일월지 요 이야기 속에 신라의 제사 체계, 신라의 제사 체계, 체제에 대한 부분들을 이야기를 했고요. 그래서 이제 요 부분들을 한번 읽어보고, 자, 여기 보면 이영 교수는 도구에 대해서 영일현은 포항시의 옛 지명으로 해마지고을이다. 해마지고을이다. 라는 뜻이다. 또한 도기야는 달벌판의 뜻으로 도구동의 옛 지명이다. 이 도기야의
도기와 도구동의 도구는 모두 달을 가리키는 우리 옛말 중에 하나. 자, 이제 고대어를 가지고 이렇게 풀어놓은 것이죠. 어, 달은 초승달에서 반달, 보름달, 금음달로 한 달 주기로 모양새가 바뀐다. 한 달 사이에 한 바퀴 돌아 모습이 되돌아온다고 하여 달을 돌아오는 것의 뜻으로 돌기, 돌구라 불렀는데 옛날 사람들은 받침을 생략해서 독이, 도구 등으로 불렀다. 이렇게 어, 우리말을 이제 풀어 놓고 있습니다. 이 돌기, 돌구는 달을 가리키는 옛말인 동시에 무쇠를 불에 달구는 이를 뜻하는 신라 말이기도 하다. 달을 가리킨 돌구가 달구와 소리가 흡사했기 때문이다. 하여 도구를 달이 돌아오는 것으로 보았다. 자, 그래서 도구를 달이 돌아오는 것으로 이제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독이야는 달이 돌아오는 야 언덕이죠. 덜이죠. 덜 벌판. 이렇게 해석을 한 겁니다. 배영일 교수는 이제 연호랑 세우녀 신화의 연호랑 세우녀 부분은 요거는 여기 보면, 연어와 영어, 영일과 이제 독이야 외에도 10여 곳의 수많은 일월 관련 지명률을 검토해서 일월 신화의 요람을 인지하게 되었다. 자, 여기 보면, 경상강과 냉천이 흐르는 영일만 남쪽 해변의 양곡 지역은, 자, 양곡 이야기 했죠? 이 양곡은, 이, 그 해가 있는 곳입니다. 근원입니다. 해의 근원이 바로 양곡이죠. 이 양곡에서 해가 뜬다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시외버스 터미널과 같은 거예요. 이 해가 머무르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이 원래 이 양곡에는 뭐가 있었습니까? 해가 몇 개가 있었죠? 중국 고대에서는 이 해가 10개가 있었다 했죠. 10개가. 10개가 있으면서 자, 오늘 배차 간격을 이제 예컨대 그거예요. 배차 간격을 늘 일정하게 가져가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은 이제 첫째가 가면 내일은 둘째가 이렇게 해서 배차 간격이 있듯이 바로 10개의 해들이 바로 이 양곡에 머무르는 거예요. 양곡에 머물렀다가 자기 차례가 오면 이제 올라가는 거죠. 올라갈 때 그냥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어디서요? 함지라고 하는 곳에서 자 올라가면서 함지에서 목욕을 해요. 함지에서 목욕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동해에서 쫙 올라오는 거죠. 이제 그래서 함지에서 목욕을 하고 쫙 올라가다가 부상이죠. 뽕나무죠. 뽕나무가 부상이잖아요. 뽕나무를 이렇게 지나게 되는 거죠. 이게 이제 새벽녘이 된다. 부상. 그래서 해 뜰 쯤 이제 그래서 이제 이 모든 게 바로 이제 부상국 하면 이제 신선의 세계 우리가 이제 가고 싶은 이상향을 부상이라고도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양곡도 마찬가지로 이 해가 돋는 곳이기 때문에 신성한 세상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양곡, 함지, 부상을 지나서 이제 중천으로 해가 뜨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어떤 부분들이 이 바로 이 연호랑 세오녀와 서로 연관이 되어서 이 포항의 인명에서 이 지명이 광명, 빛과 관련되어 있는 그런 지명이 많다라고 하는 것을 논문으로 써 놓았습니다. 연오, 세오와 영일은 본래 다 같이 삼저고 태양을 상징하는 신화적 명칭으로서 하늘의 사자인 연호랑 세오녀 일월신과 그들이 거주하는 양곡을 가리키는 인명과 지명으로 불려진 것으로 봤다. 이로써 영일 지역이 한국 삼조고 태양신화의 귀착지인과 동시에 일본 이즈모 지역 태양신화의 출발점임을 말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한 가지 이야기할 부분들이 일본에 대한 부분이죠. 지난주에도
아시다시피 일본이라고 하는 국호는 언제쯤 지어졌는가? 우리가 외국 이렇게 왜소한 나라, 아주 키 작은 사람들이 사는 나라, 그렇게 이야기하는 외국인데, 자, 이 언제 일본이라고 했을까? 자, 이 문무왕 때 이제 일본이라 했어요. 12월 문무왕 상 10년. 자, 삼국 4기 신라번기 문무왕 10년에 12월 일본이 국호를 고쳐 일본이라 외국이 국호를 고쳐가지고 일본이라 했다. 이렇게 나옵니다. 이제 그러니까 그들이 말하기를 해 뜨는 곳과 가깝기로 그와 같이 이름한 것이다. 이런 구절이 나와요. 해 뜨는 곳과 가깝기 때문에 일본이라고 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요 구절을 볼 때도 이제 일본이란 국호는 한반도보다 해가 더 빨리 뜨는 곳이란 뜻이며, 그죠? 한반도를 기준으로 했을 때, 성립할 수 있는 말이며, 나아가 태양 숭배 사상을 근원으로 할 때 붙일 수 있는 이름이다. 이렇게 이제 말할 수가 있다. 자, 그런데 이제 뭐, 저것을 떠나가지고, 해 뜨는 곳과 가깝기로 그와 같이 이름한 것이다. 요 구절이 나와요. 자, 요 구절은 꼭 기억을 해두기 바랍니다. 자, 여기에서 이제 본다면, 우리의 이제 독도라고 하는 어떤 부분과 이 독도를 놓고 일본이 끊임없이 계속 이야기하잖아요. 이제 하는 얘기는 연호랑 세월여서라와 이제 이런 부분들을 생각해 볼 때 일본 사람들은요, 고대에 일본 사람들이 이제 한반도에 살다가 일본으로 쫓겨갔다는 것이죠. 이제 그런 개념이 나옵니다. 일본의 입장에서는 그렇게 해석을 하는 것이죠. 이제 그러니까 우리의 입장에서는 우리 쪽에 살던 사람이 일본으로 가서 일본을 그죠, 문명으로 이끌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만 일본의 입장에서 놓고 봤을 때는 우리는 과거에는 지금 살고 있는 이 일본이라고 하는 나라, 여기와 지금 한반도는 자기네들이 살았던 곳이라는 거죠. 근원적으로. 그런 인식이 바탕에 깔려 있는 겁니다. 이 연호란 서원여사를 놓고 볼 때 이제 그런 부분들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근원으로서의 회귀, 이 원래로서의 어떤 복원 이런 개념이 일본 정치가들의 머릿속에 담겨 있는 것이죠. 이제 그러니까 이제 끊임없이 자기네 영토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는 것이고 한반도에 대해서 이, 그 다른 시선으로 우리나라를 보고 있는 겁니다. 이제 이런 어떤 부분들이 그래서 우리는 이제 그러잖아요. 지금 저도 이제 지금 양곡의 노래 이렇게 해서 이 포항 지역에서 불려진 시들을 모아가지고 이제 지금 글을 쓰고 있는데 다산정약용을 가지고 이제 쓰고 있는데 양곡이라고 하는 부분들은 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그런 개념을 가지고 있어요. 이제 해의 근원으로서 영일이라고 하는 이름의 또 다른 부분들인데 그래서 이제 해의 근원이라고 하는 부분을 가지고 양곡의 노래 이렇게 양곡이라고 저는 포항이 또 다른 이름을 양곡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제 그 양곡이라고 하는 게 요 동해를 두고 해가 쫙 뜨잖아요. 그러면 해가 뜨는 그 뿌리에 해당되는 부분. 그러면 이제 동해에서 해가 뜨는 곳은 어디냐? 이렇게 이제 우리가 볼 수가 있죠. 그러니까 어, 그런 측면에서 이제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그 이상향으로서의 양곡에 대한 신선의 세계로서의 이제 부상에 대한 부분들, 뭐 여러 가지 것들이 해 뜨는 것,
해와 관련되어서 서로 연관지어서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 이봉희라고 하는 분은 삼국유사의 연호랑 세원유와 유사한 이야기로 일본 제9사기에 나오는 신라 왕자 아메노 히보코, 아메노 히보코와 일본 서기에 나오는 아메노 히보코가 이제 서로 비슷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제 그러니까 이 삼국유사, 그 다음에 고사기, 일본 서기 이 어떤 이 제작 연대가 결국 비슷한 시기에 지어졌는 것이다. 이렇게 어, 고사기의 제작 연대가 712년이지만 삼국유사는 1276년 720년에 제작된 일본 서기는 아메노 히보코에만 집중되어 있지만 두 이야기에 없는 내용을 담고 해서 소중한 정보를 제공해 준다. 새 이야기 원형은 삼국유사에 기록된 것처럼 아달라왕 4년에 만들어졌다고 볼 수 있다. 이렇게 보면 고사기의 일본 신라 왕자 아메노 히보코는 554년 만에 백제 서기의 신라 왕자 아메네 히보코는 562년 만에 삼국유사의 연호랑 세오녀 설화로 다시금 이제 등장한다. 이렇게 이제 보는 것이죠. 만약 새 이야기가 하나의 기원에서 시작되었다면 이야기에 등장하는 주인공들의 이름에 뭔가 공통적인 의미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자, 문명 교류의 역사를 두고 이 여러 가지 이야기도 하게 되죠. 이 부분들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굉장히 재밌게 이제 재밌는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이제 동해는 북방의 오야시오 한류가 홋카이도 부근에서 갈라져 리만 한류라는 지류가 되어 들어오고 있고 또 남방으로부터는 구로시오 난류가 올라오는 곳이기도 하다. 그뿐만 아니라 옛날에는 한반도와 일본 열도를 이어주는 항로를 제공하기도 하였으며 지금은 한국과 북한, 일본과 러시아 서로 활발하게 교역하는 생명의 바다이다. 이게 이제 환동해거든요. 환동해. 한동해에 대한 어떤 문명사에 대한 얘기를 포항에서 지금 하고 있는 것은 바로 이제 이 부분들입니다. 이 한국과 북한, 일본과 러시아 이 분들이 이 동해권에서 서로 교역을 하고 서로 연관지어서 이렇게 하고 있으니 이 환동해 문명사라고 하는 부분들을 복원하고 이 부분들을 환동해를 매개로 해서 문화 교류의 어떤 장이 예전부터 만들어졌다라고 하는 부분들이죠. 이제 그러니 현재 우리가 환동해에 주목할 필요가 있고 미래의 먹거리도 바로 이 환동해를 통해서 우리 미래의 먹거리를 모색할 필요가 있다라는 그런 고민들도 하는 것이 바로 이 부분들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나루를 이야기할 때 나루는 이제 건너기 전에 마지막 부분이죠. 마지막이고 또 건너기 위한 이곳을 벗어나는 것이고 또 어느 부분에서 마지막 부분들이죠. 이제 그 마침이자 새로운 시작을 의미하는 곳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 포항의 경우에는 포항은 바로 마침의 공간이고 마지막 공간이고 새로운 시작의 공간이기도 하다, 장소이기도 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요 김경일 선생은 이렇게 연어랑 세월의 설화가 다양한 역사적 관점에서 논의되는 것은 옳고 필요한 작업이다. 정치적 관점이나 문화적인 관점, 그리고 지정학적인 관점, 이 연호랑 시원녀는 이런 부분에서 굉장히 다양한 부분들을 우리에게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설화는 고대 이그 사유 부분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어떤 그 정치적인 부분들, 문화적인 부분들,
그다음 지정학적인 부분들, 이런 부분들에 많은 소스를 제공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기서 연호랑 세월여서라는 무대가 한반도가 아니라 인류의 기원과 이동의 역사로 연결되어질 때 비로소 올바른 이해와 평가가 가능하다. 자, 인류의 보편적인 태양 숭배 신화가 유라시아 대륙의 최동단, 한반도 영일만을 배경으로 정착된 까닭이 있을 것이다. 인류의 기원이 아프리카에서 시작해서 인도를 거쳐서 티베트 고원과 파미르 고원을 서편으로 돌아서 중앙아시아를 지나고 몽골과 러시아의 접경지인 바이칼 호수 지역으로 이동했다가 이곳에 정착한 원시인들 가운데 태양을 숭배하는 가장 진취적이고 종교적인 일단의 무리들이 바로 이제 태양이 떠오르는 곳, 뿌리에 해당되는 곳, 이 양곡으로 이제 찾아서 이동했다. 이거죠. 이제 그러니까 여기서 인류의 기원을 요렇게 이제 연호랑 세원녀를 가지고 이 부분을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무리들은 몽골과 중국 요하 지방 만주 등지를 거쳐서 한반도 호미곶으로 이제 들어왔다. 그러고는 바다를 마주하고 있다가 바다를 건너서 이제 일본으로 넘어갔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곳에 정착했던 태양 숭배 집단이 다시 해가 가까이 떠오르는 미지의 땅을 향해 떠난 것으로 그렇게 이제 예, 보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제 연호랑 세원여 설화는 어, 이 문화 교류의 어떤 역사 속에서 어, 민족의 어떤 이동의 경로를 잡을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이야기가 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굉장히 그 재밌는 이 부분들이고요.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일한 동력 논자 이 부분입니다. 바로 한국과 일본 지역은 원래 하나였다. 큰 지역이었다. 이렇게 보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의 입장에서는 우리 쪽에서 너네들이 건너가서 이제 우리 쪽에서 어, 건너가서 문명과 문화가 일본의 문명과 문화가 만들어졌다고 보는 것이고 일본의 입장에서는 고향으로서의 한반도를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재밌죠? 예, 이런 부분들입니다. 이야기 하나가 굉장히 많은 어, 문명적 요소, 문화적 요소, 국가적 요소를 어, 던져주는 겁니다. 굉장히 그 우리들 머릿속에 어, 민족에 대한 어떤 부분들 어, 여러 가지들을 던져주고 있습니다. 이만큼 이제 이 설화가 굉장히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래서 이런 해와 달 신화가 여러 가지로 이제 파생되어서 조금씩 다르게 나타나고 있다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 연호랑 세워녀가 현대 우리에게 어떤 어, 가치를 던져줄 것인가? 자, 이 부분이 또 중요하잖아요. 이제 그래서 자, 이 부분을 한번 이야기하면서 연호랑 세워녀 설화를 마치겠습니다. 자, 이 1월 정신이라고 하는 어떤 부분들, 그 다음에 1월 정신 속에 개척 정신, 도전 정신, 그 다음에 봉사와 조화, 뭐 자, 이런 부분들. 세 번째는 해양 정신, 그죠? 도전 정신. 이런 어떤 부분들이 이제 있을 겁니다. 자, 아까 이제 말씀드렸잖아요. 이 지역을 통해서 이제 건너가면은 이제 새로운 도전이 되는 것이고, 그죠? 하나의 어떤 마침을 이루는 것이고, 그래서 이제 이 새로운 도전에 대한, 새로운 근원에 대한 고민들과 이런 어떤 여러 가지 사색들이 움트는 곳이 바로 이 연호랑세원여서라의 근거지인 바로 이 지역이 가지고 있는 의미다라고 하는. 그래서 이 지역의 설화에서도
다양한 그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제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서로 연결시켜서 지역의 아이덴티티로 만들어가고 국가의 아이덴티티로 연결을 시켜서 우리들이 어떤 의미를 더 잡아가는 것이겠죠. 자, 그러면 연호랑 세원여설하에 담긴 의미에 대해서 여기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도 이 설화에 대한 부분들을 한번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